일본 도쿄대학교 교수가 한국어를 연구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0년간 일본어만 파던 언어학자가 갑자기 한글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언어학계가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일본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본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일본 젊은이들까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쉽다며 너도 나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글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일본인 교수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깨달은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디지털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입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 20년째 52살이 되었네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대학으로 향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말 답답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학생들이 일본어를 컴퓨터로 입력할 때 겪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디지털 언어학을 전공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더욱 눈에 띄더라고요.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번갈아 입력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어요. 특히 한자 입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씩 있다 보니 학생들은 원하는 글자를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코라고 입력하면 학교의 학, 과거의 과, 각각의 각 등 수많은 한자가 나타나거든요. 학생들은 그 중에서 원하는 글자를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왜 일본어는 이렇게 복잡한가요?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글은 정말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입력하면 된다면서요?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일본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언어라고 믿어왔어요. 히라가나의 부드러운 곡선, 가타카나의 날카로운 직선, 그리고 한자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까지. 이 모든 것이 일본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복잡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서 혼자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쓰는 데에도 다른 언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전문 용어를 입력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자 변환을 위해 계속 키보드와 화면을 오가며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각 언어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였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의 입력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한 건데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었거든요. 입력 속도도 빠르고 오타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생각한 대로 입력하면 바로 원하는 글자가 나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어의 우수성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논문을 읽고 난 후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연구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한국어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본어와 영어 논문만 읽던 제가 한국어 논문까지 찾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대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논문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었거든요.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논문을 번역해서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가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 방식은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어요. 알파벳이나 한자, 심지어 일본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도 이런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달한 문자들인데
한글만은 처음부터 과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인공 문자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모음체계였습니다. 오는 하늘을, 우는 땅을, 으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철학적 배경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야, 여, 요, 유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드는 방식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한글의 디지털 최적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한글은 현재 사용되는 모든 문자 중에서 디지털 입력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키보드 입력 시 직관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두드러진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표기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반면 일본어는 한자의 다양한 읽기 방법 때문에 AI가 정확한 발음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논문을 다 읽고 나서 연구실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실용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한글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논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갑자기 왜 한글을 물어보는 거야? 라고 되물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어를 그냥 이웃나라 언어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젊은이들이 배우는 유행어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이 논문을 읽고 나니 한글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놀라운 문자 체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한글이 일본어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원래 언어학회 모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꺼내봤어요. 평소처럼 각자의 연구 근황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최근 디지털 언어학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디지털 시대에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입력 속도나 정확성 면에서 일본어보다 우수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20명 넘는 교수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왠지 따뜻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다나카 히로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호사카 교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못하다는 뜻입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디지털 입력 효율성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일본어의 문화적 가치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다나카 회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호사카 교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일본 문화 전체를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한자 문화의 깊이와 히라가나의 섬세함을 어떤 문자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야마다 교수도 거들었어요. 저도 다나카 회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가 한류에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는 걸 보면 걱정스러운데 설마 호사카 교수까지 그런 유행에 휩쓸린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다니요. 저는 순전히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한 건데 말이에요. 교수님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적 선호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요? 다나카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호사카 교수, 언어학이라는 게 단순히 입력 속도만으로 평가되는 학문입니까?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이고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걸 컴퓨터 입력 속도로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학자답지 못해요.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제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에 현혹되는 것도 문제인데 교수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본어의 우수성은 수천 년간 검증된 것입니다. 한국어 같은 신생 언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전통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말했다가 집단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일본어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렸다는 게 문제죠. 다나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호사카 교수, 앞으로는 이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의 품위에도 관련된 문제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사카 교수 요즘 이상해졌어. 한국 문화에 빠진 것 같던데.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정말 후회했어요.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건데 왜 모든 사람이 제게 적대적으로 구는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학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교수회의에서도 저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수업을 듣던 대학원생 하나가 연구실을 찾아온 일이었어요. 다카하시라는 학생이었는데 평소 제가 아끼던 제자였거든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지도교수를 바꾸고 싶습니다.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요,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님들이 교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학생들을 좋지 않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진로에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되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제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니까요. 결국 다카하시는 다나카 회장 밑으로 지도교수를 바꿨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평소 활발하게 질문하던 학생들이 조용해졌고 한국어 관련 예시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디지털 언어학 수업에서 각 언어의 입력 방식을 설명하려다가 한글 얘기를 꺼냈는데 학생 하나가 교수님, 일본어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학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제가 학계에서 문제가 된 교수라는 것을요. 연구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계속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제가 틀린 걸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틀린 걸까? 객관적 데이터는 분명히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걸까?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또다시 한글 관련 논문들을 읽고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였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알아갈수록 그 과학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이미 고립된 상태인데 더 나아가면 교수직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던 중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동료들과도 안 어울리고 집에서도 계속 한국어 공부만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글의 우수성, 학계의 반발, 그리고 제가 느끼는 딜레마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학자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안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주장을 계속해야 하나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안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지만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예전처럼 일본어 연구에만 집중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제 신념을 관철할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한글날 기념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글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종대왕도 당시에는 기존 한자 문화를 거부하는 혁신적인 시도였을 텐데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냈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을 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한글을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리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제 주장을 펼쳐보자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유명한 논문을 쓴 이민호 교수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거든요.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대학교의 호사카 유지입니다. 교수님의 디지털 시대 한글의 우수성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을 내어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말 떨렸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일본인 교수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민호 교수님이 다음날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호사카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께서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그 따뜻한 답장을 받고 정말 감동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어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냉대받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렇게 환영해주다니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학문적 호기심과 진리 탐구의 목적으로 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출발 전 일주일 동안 기초적인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한글이 생각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일본어를 배울 때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외워야 했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웬만한 글자는 읽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분석해보니 이응아니은이 안, 니은 여이응인영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 거였어요. 일본어라면 한자의 음독, 훈독을 모두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잠시 개인적인 연구차 한국에 다녀온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큰 오해를 받을까 봐서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러 가는 모험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방에는 한글 관련 논문들과 노트, 그리고 한국어 기초교재를 넣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다녀와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올 거예요. 사실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한국에 가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 논문에서 읽은 내용들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뛰어난 문자 체계라면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놀라운 문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만약 한글의 우수성을 확신하게 된다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더 당당하게 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을 때 학계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겠죠.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순수한 학자의 관점에서 한글을 바라보자. 일본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고 반대로 한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지도 말자. 오직 객관적 사실만을 확인하고 오자. 2시간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안내판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함께 적혀 있는데 유독 한글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문자들보다 깔끔하고 읽기 쉬워 보였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건물들의 간판, 광고판, 심지어 지하철 안내방송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특히 한글로 된 간판들이 정말 깔끔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간판들처럼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뒤섞여 있지 않고 통일감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도착해서 이민호 교수님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정말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이민호 교수님 논문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이민호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어를 하시는군요. 발음도 정말 좋으세요. 아직 많이 서툴습니다. 이번에 한국 오면서 조금 공부해봤어요. 이민호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일본 학자가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게 정말 신기해요. 보통 일본 분들은 한국어를 어려워하시던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 장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글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 그리고 다양한 한글 연구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민호 교수님이 차를 끓여주시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교수님은 한글의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일단 창제 원리가 정말 놀라웠어요. 발음기관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다는 건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발상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종대왕께서 단순히 문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발음 원리까지 고려하셨거든요. 이민호 교수님이 칠판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등의 기본 자음을 적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각 자음이 어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는지, 그리고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각, 국소리를 낼 때 혓부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실제로 발음해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기역 소리를 낼 때 정말로 혓부리가 목구멍 뒤쪽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기역의 모양이 실제로 그 상황을 형상화한 것 같았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나타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해요.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일본어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 이런 체계성이 없거든요. 그냥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한 문자인데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모음에 대한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 우, 의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한다는 건 정말 철학적이네요. 네, 그렇죠. 세종대왕께서는 언어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셨어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까지 담으려고 하셨거든요. 이민호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서 한글 입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 장점을 보세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입력해 볼게요. 키보드로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히읗, 아, 니은, 디귿, 아를 순서대로 누르자. 사랑한다가 자동으로 조합되어 나타났어요.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일본어라면 어떻게 되죠? 이민호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일본어 입력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어로 사랑한다는 아이시테이로인데 먼저 히라가나로 라고 입력한 다음 한자 변환을 해야 해요. 그런데 라는 한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선택해야 하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한글은 생각한 대로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때 정말 확신이 섰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정말로 유리한 문자구나. 이민호 교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호사카 교수님, 시간이 되신다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보러 가시는 게 어때요? 한글을 만드신 분을 직접 뵙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만 간단히 배웠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가는 동안 이민호 교수님이 세종대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셨는데
단순히 정치만 하신 게 아니라 과학, 음악, 천문학까지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글 창제도 그런 학문적 열정의 결과물이죠. 일본에서는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었나요? 정말 많아요. 치국이라는 비측정 기구도 만드셨고 해시계나 물시계 같은 천문 기구들도 발명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셨죠. 한글도 사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마음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 밀려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앞에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민호 교수님이 그 글을 읽어주시면서 현대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일본 역사를 봐도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내시다니. 동상 아래 지하에는 세종이야기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서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당시 중국, 몽골, 일본 등 주변국의 문자들을 모두 연구하시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까지 참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셨네요. 다른 나라 문자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완벽한 문자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전시관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코너였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키읔, 티읕, 피읕, 치읓 등이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서 거센 소리를 나타낸다는 원리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일본어로는 이런 걸 표현하려면 완전히 다른 문자를 써야 하는데 한글은 같은 계열의 소리를 같은 계열의 문자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세종대왕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이민호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답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현대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원리를 보고 놀라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핵심 개념들을 모두 담고 있으니까요. 전시관을 다 돌아보고 나서 다시 동상 앞으로 나왔을 때 저는 세종대왕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폐하, 정말 놀라운 문자를 만들어주셨네요. 이제 일본 사람인 제가 한글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호 교수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많이 감동받으신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래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위대한 인물과 문자가 있다는 걸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십과 학문적 열정이 만들어낸 한글. 그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것을요. 다음 날 이민호 교수님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판교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IT 기업에 도착해서 만난 분은 김태현 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한글 입력기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이시라고 들었어요. 한글의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이 저를 개발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한글 입력기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 입력기는 사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생각한 한국어 문장을 타자로 치는데 일본어보다 훨씬 빠르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형 구조예요. 자음과 모음이 실시간으로 조합되면서 글자가 만들어지니까 입력 속도가 빠르죠. 일본어처럼 변환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김 팀장님이 화면에 입력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어라는 단어를 입력할 때 히읗, 한한 기역 한구 한국 한국 이응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조합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어라면 를 입력한 다음 한자 변환을 해서 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생각하는 대로 바로 입력되니까 사고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일본어로 논문을 쓸 때는 한자 변환 때문에 자꾸 집중이 흐트러졌는데 한글은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김 팀장님이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즘은 AI 기술과 결합해서 더욱 발전했어요. 사용자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학습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하죠. 실제로 몇 글자만 입력해도 제가 쓰려던 단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컴퓨터가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인공지능 학습에도 정말 유리해요. 표기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니까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기술에서 다른 언어보다 정확도가 높거든요. 김 팀장님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한국어로 말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교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화면에 정확히 그 문장이 나타났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제 발음이 이상한데도 정확하게 인식하네요. 네, 한글의 표음성 때문이에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같은 글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니까 AI가 처리하기 쉬워요. 다음으로 보여주신 건 번역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글은 문법 구조도 규칙적이에요. 어순이나 조사 사용법이 체계적이니까 AI가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쉽죠. 반면 일본어는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AI가 헷갈려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어는 나는 학교에 간다처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는 학교에 간다, 학교로 간다, 학교를 향해 간다 등 여러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김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한글 활용이었어요. 요즘은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한글로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쓸 수 있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쉬워졌죠. 화면에 한글로 된 프로그램 코드가 나타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학생 수, 평균 점수, 총합 계산 같은 한글 단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연스럽게 섞여 있더라고요. 일본어로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김 팀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여 있어서 복잡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영어 기반이라 한자를 쓰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져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글이 과거의 문자가 아니라 미래의 문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이렇게 최적화된 문자는 정말 드물 것 같았어요. 김 팀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좋은 문자라는 걸 일본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언어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좋은 것은 나누는 게 맞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느꼈던 감동, 이민호 교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IT 기업에서 본 한글의 미래 모습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한글의 우수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논문으로만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확실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학계의 냉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도 무거웠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일본어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들렸던 일본어가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글의 간결함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 줄 몰랐네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설마 학교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직접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앞에서 다짐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다음 날 대학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어요. 호사카 교수, 한국 다녀오셨다면서요? 야마다 교수가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네, 연구차 다녀왔습니다. 혹시 또 한국어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니겠죠? 다른 교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갈까.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글의 과학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니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더라고요. 그 순간 교수 회의실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다나카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사카 교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요? 다나카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어의 우수성을 단순히 입력 속도로 평가한다는 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회장님, 한글의 창제 원리를 보시면. 그만하세요. 다나카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호사카 교수, 당신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 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학문적 사실인 양 포장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다른 교수들도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호사카 교수님, 너무 주관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녀오시더니 완전히 한국 편이 되셨네요.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은 없으신가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일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건데 왜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인인 제가 한글을 칭찬하는 걸 고마워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 이민호 교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IT 기업에서의 모습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비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제가 확신하는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는 정말로 교수직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만난 김태현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어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 말이요. 맞아요. 좋은 것은 나누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은 조용히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자고요.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오면 다시 시도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삿포로에 한글 교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1동포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교실인데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주말에 삿포로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일본 내에서 한글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삿포로역에서 내려서 교실 주소를 찾아가는데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삿포로 한글 교실이라고 한글과 일본어로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호사카라고 합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김영숙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것도 언어학 교수님이 저희 교실에 오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김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눈에서 별이 나올 정도로 반짝이면서 한글 자랑을 시작하셨거든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대단한 문자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세종대왕님이 정말 천재셨어요.
네, 최근에 한국에 다녀와서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요? 어머, 그럼 세종대왕 동상도 보셨겠네요. 저는 그 앞에 서면 눈물이 나요.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주셨구나 하면서요. 김 선생님이 교실을 안내해 주시면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교실 벽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 한국지도, 그리고 K-팝 스타들의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러 와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한글 자체의 우수성을 더 강조해요.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얼마나 과학적인지 말이에요. 그때 마침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대부분 20에서 30대의 젊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총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시는 호사카 교수님이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인사해 주었어요. 저도 간단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신다니 정말 인상 깊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언어학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정말 흥미로운 언어예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김 선생님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수업이 시작되자 김 선생님의 열정이 더욱 폭발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받침에 대해 배울 거예요. 받침이 뭔지 아시죠? 한글만의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칠판에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단어를 적으면서 설명하시는데 정말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하는 히읗니은이 조합된 거예요. 여기서 니은이 받침이죠. 일본어로는 이런 구조를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일본어는 모든 소리가 모음으로 끝나는데 한글은 자음으로도 끝날 수 있으니 훨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수업 중간에 한 학생이 특이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빠른 것 같아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그 학생이 설명해 주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이 일본어보다 빠르더라고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한글은 생각하는 대로 바로 입력되니까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K문화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의 효율성 때문에 말이에요. 김 선생님이 더 신이 나셨어요. 그렇죠. 한글의 실용성을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드셨는지 알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김영숙 선생님이 차를 끓여주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은 모두 돌아가고 교실에는 저와 선생님, 그리고 몇 명의 열성적인 학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교실을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김 선생님이 차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요즘은 대기자까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아있던 학생 중에 사토 미유키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순수하고 솔직한 성격이더라고요. 미유키 씨는 어떤 계기로 한국어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BTS 때문이었어요.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한글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신기했나요? 일본어보다 논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역, 키읔, 까 이렇게 같은 계열 소리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어는 가와 카카가 완전히 다른 문자인데 말이에요. 정말 똑똑한 관찰이었어요.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한글의 체계성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다니 놀라웠습니다. 다른 학생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컴퓨터 입력 때문에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프로그래밍할 때 주석을 한글로 쓰면 일본어보다 빨라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빠른가요? 일본어로 데이터베이스라고 쓰려면 인데
이걸 입력하려면 DTABESU를 쳐야 해요. 그런데 한글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디그 데이응이티 으터비으 베이응이시옷으로 바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김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한글의 실용성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미유키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제가 한국어로 메시지 보내는 게 일본어보다 빨라요. 실제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유키가 한국어로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입력하는 속도가 일본어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쓰는 것보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일본어로는 인데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특히 면백을 입력할 때는 여러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 하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한글이 수학 같다고 생각해요. 공식이 있어서 그것만 이해하면 모든 걸 응용할 수 있거든요. 수학 같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만 알면 어떤 단어든 읽을 수 있잖아요. 일본어는 한자마다 다 외워야 하는데 말이에요. 김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맞아요. 저도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설명해요. 한글은 알파벳처럼 24개 글자만 알면 되는데 알파벳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요. 그때 한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일본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님은 한국어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시던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아마도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문화적 자존심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쉬워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못 배우셨거든요. 그분들의 한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미유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의 문제점들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변화 말이에요?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복잡한 한자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젊은 세대가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김 선생님이 마지막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언어학 전문가가 우리 한글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분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삿포로를 떠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기성세대는 감정적으로 반발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미 한글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미유키 같은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변화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삿포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학계에서 다시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개인적으로만 연구를 계속할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어요. 일본 최대 언어학 학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어학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거든요. 마감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제가 준비한 연구를 발표할 완벽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면 정말로 학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나카 회장이 주최하는 학회였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그 발표를 하려고 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만약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혹시라도 교수직을 잃게 되면 어떡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앞에서 했던 다짐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발표 신청을 했어요. 제목은 디지털 시대, 한글이 보여주는 언어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정말 도전적인 제목이었지만 제 신념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발표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메인 세션에 배정되었더라고요. 아마 논란을 예상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본격적인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 IT 기업에서 본 실증 데이터들, 그리고 삿포로에서 만난 학습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순전히 객관적 데이터로만 승부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좋아해서 한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거든요. PPT를 만들면서 정말 공들였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 디지털 입력 효율성 비교, AI 기술에서의 우위, 그리고 젊은 세대의 반응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삿포로에서 만난 미유키의 입력 속도 비교 영상을 포함시켰어요. 일본인 학생이 직접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모습이니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발표 일주일 전쯤 동료 교수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케시 교수였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호사카, 정말 그 발표를 할 생각이야? 네, 이미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나카 회장이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양심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케시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고집도 정말 세다. 그래도 조심해. 나는 내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발표 전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발표문을 수십 번 읽어보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문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요. 옳든 그르든 학자로서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조금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오늘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하지만 떳떳하게 하자.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와요. 고마워요. 오늘 제대로 해보겠어요. 학회장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문을 점검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삿포로에서 만난 학생들의 순수한 관심, 그리고 학자로서의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로 모아질 거예요. 세종대왕님, 오늘 당신의 한글을 일본에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최대 언어학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 발표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 걱정,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호사카 교수, 오늘 발표 주제가 흥미롭던데요. 한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대강당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보통 이런 발표에는 50명 정도 오는데 오늘은 100명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앞자리에는 다나카 회장을 비롯한 원로 교수들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제 소개를 했어요. 다음 발표는 도쿄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디지털 시대, 한글이 보여주는 언어의 미래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박수 같았거든요. 무대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청중들을 바라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 호사카 유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켰어요. 디지털 에이지 코리언 스크립트 A 링귀스틱 레볼루션이라는 영문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키보드나 스마트폰으로 몇 글자나 입력하시나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인은 하루 평균 3,000자 이상을 디지털로 입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문서 작성까지 합하면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일본어 입력 과정을 보여줬어요. 를 입력하기 위해 를 치고 한자로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사랑한다를 입력하려면 최소 7번의 키 입력과 한자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더 오래 걸리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에 한글 입력 과정이 나타났어요. 사랑한다를 시오사리을 아이응 히읗 아니은 디 그다로 입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은 10번의 키 입력으로 완성됩니다. 변환 과정이 없이 생각한 대로 바로 입력되죠. 이때 앞자리에서 다나카 회장이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시도를 했습니다. 발음기관을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문자를 설계한 거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형태가 실제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하자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런 과학적 설계 덕분에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나카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호사카 교수, 잠깐만요. 갑작스러운 중단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보통 발표 중에는 질문을 받지 않는데 회장이 직접 나서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네, 회장님.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일본어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잘못 답하면 큰일 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디지털 입력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드디어 핵심을 건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일본어 체계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 언어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나카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계속해 보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나카 회장의 도전적인 시선을 받으며 저는 더욱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로 했어요.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한국 IT 기업에서 수집한 입력 속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같은 내용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입력했을 때의 시간과 정확성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1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때 한국어가 평균 23% 빠르고 오타율은 15% 낮았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객관적인 수치 앞에서는 반박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다나카 회장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호사카 교수, 그런 실험이 과연 공정했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주도한 실험 아닙니까? 예상했던 반박이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삿포로에서 만난 미유키와 다른 학생들이 입력 테스트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삿포로 한글 교실의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 된 학생도 일본어보다 빠르게 입력했어요. 영상에서 미유키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같은 문장을 입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확실히 한국어가 더 빨랐습니다. 다나카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체계 자체의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한글 우위를 설명했어요. 구글의 음성 인식 정확도를 보면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5에서 8% 높습니다. 이는 한글의 표음성 때문이에요. 그것도 구글이 한국어에 더 많이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투자 규모를 고려해도 한국어의 정확도가 높아요. 이는 문자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젊은 연구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도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답변이 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나카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호사카 교수, 그건 우리 문화에 대한 모독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격한 반응은 학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문화를 모독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객관적 사실이라고요? 당신이 한국에 한 번 다녀왔다고 해서 우리 언어를 폄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로서 양심상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언어는 민족의 자존심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나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사카 교수, 당신은 일본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정말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인류 공통의 자산이에요.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앞자리의 원로 교수들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나카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호사카 교수, 오늘 이후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나카 회장과의 긴박한 대치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준비해온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내용이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최근의 평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MIT, 하버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명 대학의 한글 연구, 논문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대학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언어학,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한글이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MIT의 논문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리언 한글 더 모스트 사이언티픽 라이팅 시스템 포 디지털 에이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인이 쓴 논문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독일의 언어학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예요. 다나카 회장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국제적인 권위 앞에서는 감정적인 반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중간쯤에 앉은 교수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호사카 교수님, 그럼 일본도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너무 급진적으로 대답하면 더 큰 반발을 살 수도 있었거든요.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의 장점을 연구해서 우리 언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입력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한글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겠죠.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때 뒷자리에서 대학원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는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는 실용성을 중시하거든요. K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언어 자체의 편리함도 큰 요인이에요. 다나카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호사카 교수, 그래도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는 인정하시겠죠? 물론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각 언어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일본어에는 섬세한 정서 표현이 있고 한글에는 과학적 체계성이 있죠. 제 답변에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찍은 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광화문에서 찍은 건데요.
세종대왕 앞에 서서 정말 감동했어요. 5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리더십의 말이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기존 한자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당시에도 반대가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백성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밀고 나가셨죠.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저 역시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신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뒷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나카 회장과 몇몇 원로 교수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긴장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거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학계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은 저를 지지했지만 원로 교수들은 냉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호사카,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 일본어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 야마다 교수가 말했어요. 오후에 다나카 회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철회한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네. 하지만 계속 고집한다면 학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학자로서 양심상 그럴 수 없어요.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지만 복도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저희도 교수님 편이에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요. 학회 발표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수업에도 청강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한글 입력 방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요청해서 한글 키보드를 보여줬더니 정말 직관적이네요. 일본어보다 훨씬 간단해요라며 신기해했어요. 서울대 이민호 교수님으로부터 공동 연구 제안이 왔고 젊은 언어학자들이 디지털 시대 언어 연구회를 만들어 저를 초청했습니다. 20명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한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글 우수성 주장한 일본 교수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한국어 배워보고 싶어요. 일본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삿포로 김영숙 선생님으로부터 덕분에 한글 교실 문의가 폭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달에만 30명이 넘게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언어학회에서도 기조 발표를 요청해왔습니다. 국제언어학회 준비 과정에서 해외 언어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버드, MIT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고 일본 정부기관에서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붐이 확산되어 서점의 한국어 학습서 판매량이 300% 증가했어요. 주요 IT 기업들도 한글 입력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닌텐도에서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와세다 대학교에서 일본 최초의 한글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정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하나둘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 한국어 1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한글이 체계적인 문자네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글 챌린지가 유행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글 배우기 도전 코너가 생겼어요. 길에서 들은 젊은 커플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어 배워볼까?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라면서. 한글 붐이 확산되면서 다나카 회장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회장이 제 연구실을 찾아와서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가 옳았던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한글 입력이 정말 일본어보다 빠르더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는 감정에 휩쓸려서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던 거야.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지.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일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하려고 해. 자네가 책임자를 맡아줄 수 있겠나? 임시학회에서 다나카 회장이 직접 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개인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제적 트렌드이자 학문적 필요성입니다. 연구팀이 15명으로 늘어났고 몇 달 후 우리 논문이 네이처 언어학 특집호에 실렸습니다. 일본 연구진 한글 우수성 과학적으로 입증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1년 후 한국 정부로부터 세종대왕상 수상 소식이 왔어요. 한글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나카 회장, 이민호 교수님, 김영숙 선생님과 미유키까지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과학적 사고가 담긴 인류의 보물입니다.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이 전 세계 소통을 돕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다음 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어요. 폐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본의 한글의 위대함을 알렸어요. 일본에 돌아와서 한글과 디지털 시대 강좌를 개설했는데 첫날에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언어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요.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미래는 정말 밝다는 것을요.